혼자 읽고 예, 2년 예, 읽고 지금 예. 책을 내놓으셨는데 책이 예. 이 정도로 밀도가 높고 좋다 뭐 이런 약간 사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어떤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장악력, 제 편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어떤 집단 내 통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개인의 어떤 편견을 갖고 그걸 통해서 야 이게 편견이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겠다 아니면 좀 토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아니라 편견조차도 못 갖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 편견은 나의 힘 이런 거라도 한번 써볼까 그런 프로 댓글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소크라테스는 프로 댓글러다. 예. 그럼에도 그 여러 무리를 못 피해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것도 나의 신념을 위해선 너무 당연하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혜승의 브릿지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혜승의 브릿지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을 만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책과 문화예술,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 네,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데 사실은 저의 팬심 반 혹은 관심 반 혹은 여기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에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요즘 너무 만나보고 싶은 그런 작가님들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브릿지라고 했잖아요. 책과 저자, 독자와 책, 독자와 저자 그리고 구독자님과 저를 잇는 그런 다리가 되는 방송을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역시 저의 팬심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담고 싶어하는 문장을 쓰는 작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석천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석천 선생님, 네 작가님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권석천 옛날에 권석천 선배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예.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경향신문 기자로 시작하셨어요. 예, 이미 그때 경향의 법조 담당하는 권모가 있는데 엄청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예, 20세기 일입니다. 좀 뭐 오래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로 옮기셔서 권석천의 시시각각, 예, 이 칼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정말 빼놓지 않고 그 칼럼을 챙겨보던 독자이자 팬이었고요. 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와 이제 JTBC로 또 옮겨가서 보도본부장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모신 게 이 책, 최선의 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모셨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야 권석천을 통해 그 옛날의 현인들과 제대로 만납니다. 이렇게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저희 우리 손석희 사장님 추천사를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그 책을 내셨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네. 고문님이시죠. 네. 네, 그리고 작가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책, 이 예. 새로 나온 신간 최선의 철학에 네.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동안 해오신 활동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얘기 조금 더 재미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튜브 처음이시라고요? 예, 유튜브 처음이고 방송도 손석희 사장이 시선 집중하실 때 네. 2000년대 초반에 라디오로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안 예, 잘리고 손석희 선배한테 예, 안 잘리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방송은 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JTBC까지 가셔가지고 방송 안 하셨어요? 그때 국장으로 갔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은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예. 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뭐 피한 것은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때. 예. 네, 그러나 뭐 방송 전문가로 네.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 최선의 철학이라는 게 부제가 고대 철학가 12명 12인에게 배우는 인생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권석천 작가님이 그동안 내신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 칼럼 모음집 정의를 부탁해, 네, 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의, 역시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법조 기자로 오래 활약을 하셔가지고,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랑, 그리고 두 얼굴의 법원, 이렇게 법조계 책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조계 책을 내든지 칼럼을 모아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다 좋은데, 네. 갑자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 12명의 삶과 사상을 우리 삶에 접목해보는 책이다. 아니 지금 이 책이 되게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난데없고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네. 어쩌다가 지금 전공도 아닌 전공 법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법대 나오셔서 법조 전문 기자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 철학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책을 내게 되신 건지 좀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공도 아닌데 이런 책을 쓰게 돼서 약간 철학회나 이런 데서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도 했고, 이 제목을 정할 때도 철학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철학을 철학자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좀 용기를 내서 내보게 됐는데 뭐 민망하다랄까요? 예,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약간 좀 불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걸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감히 것들. 얘기할 수 있을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되고. 예. 아니 근데 왜 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신 계기는 뭐예요? 제가 그 뭐 책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약간 그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이나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뭔가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갈피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일리아스를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리아스를 읽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전에 2500년 전 사람이 썼다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서사신데, 이거 재밌지? 근데 천병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고 해서 계속 다른 책들은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리고 들은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이 시작이었고, 처음에는 글쓰기 책을 좀 써보려고 했었어요. 예. 요즘 유행인 글쓰기 책. 예, 글쓰기 책을 쓰려고 하다가, 글쓰기 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대상도 확실치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 포맷도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이제 그럼 삶의 기술이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다시 좀 쓰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 그리스 고전을 읽은 게 법무법인으로 옮겨가서 기자 그만두고 몇 년 안 되시지 않습니까?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정도에 거의 대학 하나를 떼듯이 졸업하듯이 고전을 읽으신 거예요? 고전 읽은 것도 한 2년도 안 됐을걸요. 예. 고전 2년 읽고 지금 최선의 철학을 만드신 거예요? 예. 훌륭합니다. 예. 네. 훌륭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좀 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책 읽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적어놓고 메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혼자 읽으셨어요? 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이 고전을 선생님 모시고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혼자 읽고 2년 읽고 지금 책을 내놓으셨는데 책이 이 정도로 밀도가 높고 좋다 뭐 이런 약간 사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어떤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장악력, 제대로 장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은 없었는데, 제가 느낀 바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이 최선의 철학이 닿기를 바라는 독자님들은 그럼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쓰셨어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이 교수님께서 뭐 책을 보신 다음에 요즘 대학생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갈피를 잘 못 잡는, 저는 어떻게 보면 뒤늦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온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사회로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막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책인데요. 보면 사실은 지금 12명을 골랐거든요. 소크라테스로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들어본 이름도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다 들어봤지만 조금 듣기 어려웠던 분도 있나? 굉장히 2년 동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맨 처음에는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투키디데스의 뭐 펠로폰네소 전쟁사, 그다음에 뭐 호메로스,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나갔던 꼬리에 거죠.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이제 로마를 한번 해야겠다. 로마 고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로마 고전을 다시 또 덧붙여서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한 자연스럽게 12명 정도로 이제 추려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혹은 그래도 사실 보면은 이게 그 책 구성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한 번 한다름에 읽을 수 있을 만큼 술술 읽혀서 역시 저 글빨 어디 안 가지 이러고 제가 감탄하면서 봤는데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니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 사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네. 방대한데 네. 또 야마 우리가 네. 이제 주제라는 그 네. 일본어 야마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네. 소크라테스는 딱 하나를 뽑으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힘. 네. 네. 그 플라톤에게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초보자의 정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로 야마는 어떻게 뽑으셨는지 이것도 좀 아, 이거 야마요? 영업 비밀을 다 털어먹을 건 아니고 아, 너무 신기해서요. 예.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 대화편을 만든 게 다 플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플라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소크라테스가 했을 말들을 갖고 만든 게 약간 정확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갖고 써보자 그러면 질문을 했던 사람, 질문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 플라톤은 사실 플라톤이 가장 고민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소포클레스나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이런 분들 이런 철학가들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딱 영상록 하나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플라톤은 예, 예. 좀 넓잖아요. 플라톤은 굉장히 많고 네. 넓고 뭘 써야 되는지 사실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플라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걸 넣을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하신 야마들 중에서 안 나간 야마가 뭘까? 그래서 플라톤의 새로운 어떤 측면이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찾게 된 게 이제 메논이라는 대화편이었죠.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그 대학생들 뭔가 갈피를 네. 잡지 못하고 불안한 친구들에게도 좋지만 그 조금 더 어리게 가도 되게 쉽게 쓰여가지고 네. 우리 고전 철학이 이런 거였구나. 소크라테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풀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저 진심이에요. 저 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실 또 이 고전의 힘이라는 게 고전을 읽다 보면 이게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니 이게 놀라울 정도인데 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고한 사람을 여론 재판으로 죽인 셈인데 만약에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본다면 그 인터넷 선동, 여론몰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SNS나 여기서 오가는 어떤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붙인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포스트잇을 하나 다 붙이면서 이런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좀 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스티커들을 계속 붙이면서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 댓글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소크라테스는 프로 댓글러다. 네. 그럼에도 그 여론몰이를 못 피해 갔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것도 나의 신념을 위해선 너무 당연하다. 네. 죽음조차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네. 건데 네. 이 여론몰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 이건 어떻게 방어가 안 되나?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여기에 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나라는 네.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그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전쟁을 해서 아테네가 졌던 어떤 펠로폰네소 전쟁의 마지막이었잖아요. 진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떤 사형이 선고가 됐던 건데 굉장히 극심하게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이 어떤 원칙이랄까 중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못 잡고 다 술렁이던 시대. 뭔가 뭐 지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진리가 있고 뭔가 정확한 원칙 같은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어떤 상대주의랄지 뭐 이런 것들하고 싸웠던 셈인데요. 소크라테스는 결국에는 아무튼 자기의 삶의 소명은 아무튼 그 등에 날파리 어떤 네. 말파리로서 끝까지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캐묻는 거, 이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다가 결국엔 이제 죽은 거죠. 예,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아우라를 더 밝게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쨌든 자기 소신대로 네. 질문을 끝까지 이어가고 뭐 젊은이들을 네. 선동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기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밝힌다는 게 되게 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사실은 그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그리스 고전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자기 소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그 자질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여기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이렇게 하면 어떤 목숨을 걸고 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어떤 캐묻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죽었던 거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떤 소신을 갖는다고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려면 결국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국 소신이라는 건 논리이기 전에 자기의 어떤 감정, 그다음에 자기의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된 거기에서부터 어떤 논리들이 뻗쳐나오고 하면서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파토스, 에토스 그다음에 뭐 로고스가 있으면 파토스부터 먼저 생기는 난 저런 어떤 뭐 제가 칼럼 쓸 때도 그랬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막 화가 나. 그다음에 짜증이 나, 슬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거기서부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떤 문제는 뭘까? 거기서 이제 천착해 들어가면서 뭔가 글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신이라는 게 그냥 짠하고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떤 문제에 짜증이 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써가면서 뭐 이런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한국 사회에서는 생략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잘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엔 소신이 없다는 건 통념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일반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만연한 어떤 통념을 갖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삶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약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를 네.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네. 예,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랑의 인사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정당한 노동을 했고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어떤 삶의 기준과 편견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갖게 되면서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약간 편견이 왜 여기서 편견을 갖게 돼?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편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편견도 자기 생각의 하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기 개인의 어떤 편견보다는 어떤 그냥 통념에 따라서 우리 집단 어떻게 보면 뭐 남성 집단, 여성 집단, 젊은 세대의 집단 어떤 그 집단 내의 통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개인의 어떤 편견을 갖고 그걸 통해서 야 이게 편견이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겠다 아니면 좀 토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아니라 편견조차도 못 갖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편견이라도 좀 갖고 편견이라도 가져달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 편견은 나의 힘 이런 거라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편견도 사실 편견을 갖고서 계속 질문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스스로 질문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파토스 감정 그다음에 로고스 논리, 에토스 신뢰 요거가 이제 보면은 그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의 원리로서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그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그다음에 논리를 탄탄히 해라. 그다음에 감정에 호소해라. 요것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설득의 기술 요게 이제 일상의 기술로도 굉장히 유용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예 편견까지 끌고 가시는 기술의 출발점으로 보시는 거군요. 세계의 균형에 대해서 그 혹시 좀 더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계 균형에 대해서요? 예. 파토스 내 감정.
감정에 호소를 하고 논리, 로고스 그거를 가지고 탄탄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파토스나 로고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논리는 그 다음인 것 같고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보면 사실은 약간 그 사람이 타고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됐어. 이거 그러니까 이 룰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룰은 지키되 그 대신에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은 혼 좀 내줘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기 생각, 자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유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난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논리겠죠. 논리를 통해서 스스로 이게 생각을 하다가 논리가 안 돼. 논리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라고 하면은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튼 파토스나 아니면 에토스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뭔가 자기의 생각을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설득도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사람이 뭐 책에도 썼지만은 그 송곳의 만화 송곳의 주인공이 한 얘기처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좋아한다고 밥을 먹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먼저 감정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설득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대로라면 이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파토스 감정을 그 교감을 나누고 밥상에서 일단 밥을 좀 먹고 네. 좋은 사람이 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에토스를 갖추고 그 다음에 논리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그 소포클레스 편에 보면 그 안티고네라는 그 당대의 또 주인공이 나와서 그 안티고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굉장히 얘기가 많을 텐데 우리 작가님은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서로 경청하고 논쟁하는 장면을 딱 따다가 설명을 하십니다. 네. 경청하는 법. 예. 그리고 어쨌든 논쟁, 토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옛날에 뭐 끝장 토론 이러는데 사실 토론이 상대를 깨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논리를 다듬기 위해서 상대를 충분히 듣는 게 토론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실종된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청이 실종된 사건? 상황? 경청이 제가 그 법무법인에 가서 한 고모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로서 한 3,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듣지 않고 저 얘기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돌려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느끼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제대로 못 듣는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냥 그 혼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고 사실 기자할 때도 계속 바쁘잖아요. 머릿속이 바쁘잖아요. 취재하다가 내가 뭘 물어봐야지 이런 조바심 때문에 바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내가 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뭐 질문을 못해도 나중에 질문하더라도 아무튼 제대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티고네에서 두 주인공들은 계속 아무튼 티키타카가 맞게 사실 책을 보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 우리 풍경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 키케로라는 그 백미가 키케로라는 그 정치인이죠. 로마의 정치인이 네란의 우두머리인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연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이 탄핵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막 탄핵하는 그 연설이 우리 이제 작년 1, 2, 3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사실 이 책을 집필 중이셨는지 이게 쓰시면서도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면서 겹쳐서 보셨는지 느낀 바가 다르셨을 것 같아서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되게 12월 3일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칼럼을 쓴다든지 대외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전혀 없는 SNS도 요즘엔 안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거는 저 자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 한 여름부터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비웃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비웃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뭐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2월 3일 터지고 나서 아,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변호사들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아, 내가 올해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한 50 몇 년 동안 기자로도 살았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워치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니 못 보고 있다니 참 그러니까 통찰력까지도 아니더라도 어떤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같은 거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것도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한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우울했죠. 근데 사실은 이 히케로의 그 카칠리나 탄핵 연설을 그때 읽고 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뭔가 사이다를 혼자 현실에 없는 사이다를 고전에서 2000년 전에 예. 그래서 뭐 네. 특히 뭐 카칠리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를 남용할 것인가 뭐 이런 말을 할지 당신은 포위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칼럼을 쓰고 있었으면 이런 걸 리드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위안을 받았다고 할까요? 예, 대리 위안이겠죠. 근데 아무튼 좀 위안을 받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어떤 저 자신의 어려움 아니면 내면의 힘든 같은 걸 잠깐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약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얻었던 것 같아요. 예. 헤로도토스 편, 이게 12편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네. 하나씩만 뽑아도 질문이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헤로도토스는 시성보다 맥락이다. 맥락이 중요해. 컨텍스트. 그러니까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지금이 다들 시성을 쫓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이 왜 중요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어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베리가 나왔을 때 책에도 썼지만 블랙베리가 나왔을 때 다들 열광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또 들고 다니면서 뭐 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메일 푸시 기능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좋다 그러고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2007년인가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이폰의 어떤 터치 스크린이랄지 가상 키보드랄지 그다음에 열린 생태계랄지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한때의 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 그 맥락을 놓쳐버려가지고 시대의 변화의 맥락을 놓쳐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지도 않은 상태로 몰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빠를 때는 오히려 더 맥락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맥락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면 정말 서울 시내를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2005년에 갔을 때 그때 지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표가 있었는데 어제의 지도로 오늘의 길을 찾지 마라. 새로운 이제 지도를 사라.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제가 표를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 지도가 바뀌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어떤 지도를 갖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사건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최선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입지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맥락이 요즘 갈수록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AI 뭐 이렇게 나오면서
AI도 완전히 다른 또 맥락을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다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새로운 맥락들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그런 맥락을 좀 맥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워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책도 읽어야 되지만 또 뭐 사람들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맥락이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맥락을 어디서 배워요? 어떻게 찾아요? 누가 가르쳐 주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신문을 본다 그래서 혹은 방송을 본다 그래서 유튜브 하나를 본다 그래서 맥락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맥락 찾는 게 오히려 매우 어려워졌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라? 책도 읽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네. 되고 별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냥 쌓아야 되는 거네요. 쌓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약간 루틴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형 서점에 가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아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네. 아 이런 제목을 쓰네. 그리고 뭔가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야 되는 거겠죠.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신문을 읽다가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뭐 왜 이렇게 제가 아까 뭐 편견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책을 읽다가도 성장 어른이 된다는 느낌에 왜 편견이 필요하지? 그럼 편견은 뭐지? 라고 해서 찾아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갸우뚱거리는 순간 그걸 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갈 때 뭔가 이런 맥락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루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 맞지? 사건은 이렇군. 예, 뭐 예.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군. 그리고 예. 스트레이트 뉴스만 속보만 본다고 맥락이 쌓여지지는 않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즘엔 잘 안 봐서. 예, 요즘에는 책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뉴스는 TV 앞에서 뉴스 보는 사람은 요즘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역시 이렇게 화제가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아니, 보도국장 뭐, 출신께서 예, 네.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때가 많은데 그런 관련된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하면서 아 이건 이 영상만 있는데 이 뉴스만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찾아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칼럼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알 수 없고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딱 읽다가 뭔가 마음에 걸릴 때 이 국회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될 때 다른 뉴스를 찾아보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고 이 국회의원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좀 반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백데이터를 만들었고 그거 갖고 이제 맥락을 갖고 이제 칼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썼지만 대한민국에서 칼럼 쓰는 사람은 다 같은 팩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칼럼들이 나온 거니까 사실은 나한테 맞는 내가 소구하고 싶은 어떤 맥락을 만났을 때는 정말 짜릿하죠. 예, 짜릿한데 만약에 그 맥락을 제가 찾은 맥락이 다른 어떤 대중들이나 다른 분들이 별로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뭐 그건 제가 찾은 거니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쓰죠. 예. 이게 보면 최선의 철학이라고 12명의 어쨌든 현자들의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하셨다시피 헤로도토스에서는 시의성보다 맥락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투키디데스에 가서는 팩트 체크가 최고다. 네, 팩트가 중요해. 네. 뭐 이런 읽다 보면 이것이 약간 그 언론인 선배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맥락과 팩트를 챙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2000년 전 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하지 않으시나 네. 팩트 체크의 노하우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찾고 또 찾고인가요? 자꾸 찾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그 투키디데스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참 이렇게 고민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워딩들을 이제 책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헤로토스도 내가 들은 건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인지 내가는 말할 수 없다.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00년 전에 살았던 분들도 자기가
취재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는 의심스럽다, 알 잘 수가 모르겠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예,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러나 내 입장은 이렇다. 그렇죠.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봤던 거를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부 기자는 자기가 취재한 게 팩트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쓰기도 네네. 했지만은 팩트의 한 조각일 뿐이고 그 팩트는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평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그 팩트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 팩트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팩트라는 걸 위해서는. 그리고 결국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은 프레임 체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레임 지금은. 체크요? 예. 프레임 체크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프레임을 갖고 사안들을 보잖아요. 결국 프레임이 팩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프레임이라는 건 맥락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도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지도에서 이 팩트는 이런 위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프레임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프레임들이 결국엔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이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어떤 프레임에서 생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서 얘기하는 팩트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일리아스 안티고네 명상록 플루타르크 영웅전 네. 지금 지난 2년간 네. 탐독하신 리스트가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꼭 읽어보면 좋겠다. 사실 어렵지 않다. 고전이라고 겁먹지 마. 이렇게 꼽으실 만한 책이 있나요?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티고네 굉장히 네. 예, 박진감도 있고 드라마틱해서 그거는 그냥 보셔도 짧게 길지 않기 저 때문에 안티고네하고 메데이아 읽었거든요. 예. 아 막장 오브 막장 그 막장의 원조는 그리스구나 이러면서 예. 약간 좀 신선하긴 했었죠. 예. 네. 근데 굉장히 그 말들도 그렇고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번역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신 천병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무튼 계속 이 펜을 놓지 않고 번역하신 그 성과를 저희가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안티고네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리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냥 뭔가 서사실에서 그런지 운율도 굉장히 좋았고. 일리아스 원래 고등학교 때 읽는 명작 소설 아닙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네. 굉장히 두꺼워서 네. 금방 읽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뭔가 웅혼하다 그럴까요? 뭔가 웅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표현들을 보면 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뭐 남자를 죽이는 헥토르, 뭐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형용을 해놓는 캐릭터도 생생하게 예, 캐릭터를 항상 나와요. 뭐뭐한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좋아하는 정혜승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플라톤은 얼마나 보신 거예요? 플라톤? 네, 플라톤은 몇 권 봤죠, 뭐 몇 권 봤죠. 예. 플라톤은 그 중에 뭘 추천한다. 뭐로 시작하면 좋다. 뭐 이런 건. 저는 메논이 좋은 것 같아요. 메논이 어떻게 보면 중기 작품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거라서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더라서 메논이 굉장히 또 읽는 재미도 있고 뭔가 전기가오리에 감전된 느낌을 호소하는 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가오리처럼 생기셨다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록을 읽으려고 네. 구매를 한 뒤 안 네. 읽은 지 1년이 되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관심은 있는데 사실 고전을 선뜻 펼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읽을 만한가요? 뭐 추천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예. 제가 볼 때는 키케로 그 탄핵 연설들도 한번 보시면 키케로 탄핵 연설 되게 멋있던데요. 예. 한번 키케로는 가슴이 뛰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아주 정말 그 탄핵 연설 중에는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구나.
기세가 살아있는. 예, 기세가 살아있죠. 예. 너는 법률과 재판 제도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침해하고 훼손까지 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의 범행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떠나라. 왜 무슨 연설문이에요, 다들. 연쇄문이죠. 예. 네. 당신은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음모는 빛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 캐로의 기세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중간 제목이 나왔는데 네. 이런 기세를 말과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과 길에서 아이고 뭐 쓴 대로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세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도 책을 네. 쓰긴 하셨습니다. 네. 실패와 시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을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그런 질문을 아니 이 좋아하세요? 질문을 여기다 남기셨어요. 그걸 고민해보자는 게 제가 네.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주나 명리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 운이 안 좋을 때도 기쁠 때가 있고 그리고 운이 아주 좋을 때도 슬플 때가 있다. 안 좋은 그렇죠. 일도 있고 꼭 운이 좋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고 운이 나쁘다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안이 돼요. 예, 위안이 돼서 사실은 실패하고 시련이라고 해서 그 시련기라고 해서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련을 제가 살면서 좀 외람되는 꼰대 같은 말을 하면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2007년에 이제 경력 기자로 회사를 옮겼잖아요. 네. 옮겨서 굉장히 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들었거든요. 한 3, 4년 동안 회사를 옮긴다는 자체가 한국에서는 뭐 이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아무튼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견뎠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그냥 첫 직장에 그냥 있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도 갖게 됐고 또 생각도 갖게 됐고 또 뭔가 시야도 양겹의 눈을 갖게 됐다 그럴까? 상황이 되니까 저 자신도 저를 볼 때 약간의 어떻게 보면 구계자가 아닌 구계자가 된 거죠. 그 조직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절대 뭐 제가 비주류라고 강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비주류적인 어떤 자의식이랄까? 그런 걸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결코 나빴던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할 때 조금 남들하고 다른 게 있었다면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에 계속 다녔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뭔가 기자 생활을 잘해서 뭐 칼럼을 쓰고 거기서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건 선택하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할 때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의구심은 들어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거,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고, 예, 개인의 삶에 있어서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뭔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뭐 초보자의 뭐 정신 뭐 이렇게 플라톤 편에 썼지만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꼰대 같은 말을 해봤습니다. 예. 맞네. 아우렐리우스가 네. 그 자기 객관화를 계속 하면서도 네. 그 경계를 해야 될 게 너무 가혹하게 나를 비판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실패와 시련을 보내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것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라고 너무 자책하거나 네. 이제 그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혜승의 브릿지 권석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고요. 사실 2000년 전에 현인들 우리가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정도만 알고 있던 분들을 그 현대에서 지금 21세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삶이 막막한 순간에 꺼내보는 최선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철학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 권석천 선생님과 저는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네. 촬영을 이어갈 거고요. 네. 그 여러분들과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 사실은 네. 제 유튜브 안 하셨다는데 너무 뭐 네. 전혀 뭐 그게 없는데요. 아니 워낙 저도 정쌤께서 별로 해본 게 없어요. 아니 네. 정혜 쌤께서 워낙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랑 만난 게 몇 번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내향인 대문자 아이시라고. 예, 예. 네. 그러나 두 번째 시간 훨씬 또 재미있게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